가야 시대 고분은 전부 산비탈에 있습니다. 이 산등성에 있는 거는 우선 경작지는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경상남도 지역의 자연 지형이 전부 산등성을 찾게 돼 있어서 고령 지산동 고분에 약 300개가 있는 중에 여기 44호분 있는 이쪽은 아주 장대한 해인사 쪽 가야산을 배경으로 해서 왕릉의 능선으로 멋있죠. 그리고 이 창녕 교동 고분군이 있고, 함안 마리산 고분군 소가야, 또 김해 대성동 고분 이렇게 있는데, 가야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 같은 거가 있는 중에, 가야가 통일국가로 가지 못한 거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고대 국가로 가는 거에 한 가지 큰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다큐멘터리로 최고 가는 역사 다큐멘터리는 BBC에서 만든 케네스 클라크의 시빌라이제이션입니다. 그거를 아직까지 능가하는 건 없고 번본이 되어 있는데, 케네스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만든, 우리나라에서도 EBS에서 방영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국가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됐으니, 첫째는 영토의 확장,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율령 체계를 가져야 되고, 율은 법률이고 령은 행정입니다. 조직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종교가 있어야 된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샤만의 전통에서 살았지만은, 부족 국가 시절에는 샤만의 전통으로 살 수 있지만, 고대 국가가 됐을 적에는 국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것이 발달된 종교였다. 그게 결국은 중세를 지나면서 유럽은 기독교, 동양은 불교로 됐던 것은 그 종교가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에 관한 거였다. 아마 현대인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현대인에게 내가 권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엔 매스컴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고. 책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국민 총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발달된 종교였대요. 가야의 사찰터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가야가 왕국이라고 또 주장하는 또 국뽕이 나타나면은 이제 또 골치 아프게 돼요. 근데 가야가 남긴 유물 중에 제일 눈에 들어지는 거는, 기능적으로는 철기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 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가야. 무덤 안에서 그냥 보통 나오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기대에서부터 상형토기로. 특히 가야 시대 컵이, 손잡이 있는 컵이 유명한데, 그 컵이 이렇게 멋쟁이로 할 수도 있지만, 그시 1500년 전에 이런 머그잔을 써서, 진짜 너무 멋있죠. 가야는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신라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를 평양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안이라고 하는 만포 건너편, 압록강 건너편, 거기에 고구려의 기상은 거기에서 확 피어납니다. 20년 전에 지반 답사하는데 압록강에, 어쩌면 그때 백두산 홍성 뗏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역사적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죠. 내가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니까 이 문화유산들이 나한테 백을 써가지고, 내가 가면은
오던 뷰도 뭐죠. 잘 써달라고 사진 찍기 좋으라고. 딱 이게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내 앞에 이게 흘러가냐고요. 이 사진은 나쁜이 없어요. 이 강 건너 딱 가면은 집안 환도산성 위에 올라가면은 고구려 시대 무덤 13,000기가 쫙 펼쳐집니다. 이게 고구려예요. 그 돌무지 무덤들 쫙 펼쳐 있고 나중에 석실 봉토분들이 있는데 저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이 처음에 고구려 무덤은 이 석실 적석총이었어요. 저것이 발달된 거가 이 장군총의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비는 자연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6.4m인데 박시영이가 그 월북학자가 잰 치수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데 고구려의 왕의 뿌리에 대한 거가 써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수가 삼국사기하고 조금 어긋나는 게 있어서 광개토대왕비로 쓰냐 삼국사기로 쓰냐 뭐 하는 게 그겁니다. 또 하나는 광개토대왕이 그동안 광개토하기 위해서 정벌했던 사업의 내용들이 쫙 써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도 해파해가지고 외를 물리쳤다 하는 그 이야기가 십몇 년구가 포함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묘를 지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룰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능을 지을 때에 거기에 능을 관리하는 사람은 고구려인을 쓰지 않고 포로를 갖다 쓴 것도 있고 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한마디만이라도 들었으면은 진작에 들었으면 광개토대왕비가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 답사기가 많이 팔리는 거야. 여기 다 필요로 하는 정작 얘기는 안 하고 딴소리만 맨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래 풍습입니다. 장래 풍습이 바뀌었다는 거는 생활 문화가 다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그거 겪고 있죠. 지금은 우리 장례식장에서 지내잖아요. 20년 전만 하도 아파트로 문상 갔던 일 많아요. 초상 나면은 그 여자들 고생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깡촌에서도 장례식장이지. 고구려도 이런 묘제였는데 350년 무렵에 벽화고분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벽화고분이 95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연도를 확실히 아는 거는 408년에 덕흥리 고분에서 408년에 죽은 유주지사 도지사였던 진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아마 동수무덤이라고 알려진 거가 350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고, 모두루라는 사람이 광개토대왕 신하였다라고 한 게 집안에 있어 3개뿐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글자가 없어요. 이걸 분석하면 처음 100년 동안은 초상화 중심입니다. 이 사람의 무덤에 유주자사 진이고 13개 태수들이 지금 군수들이 조회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초상화 중심으로 된 거는 개인의 무덤이라는 게 강조되고 기법도 조금 거칠어요. 고졸하다고 그렇게 하죠. 고졸하다고 그러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못 그렸다는 거를 그 한자로 표현했을 뿐인 거죠. 못 그렸잖아요. 그랬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초상화는 작아지고 생활도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생활도가 나옵니다. 이게 450년 무렵의 그림인데 진짜 멋있게 그렸죠. 이렇게 씩씩하게 사냥하는 거를 뒤를 돌아보면서 활을 당기고 호랑이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대가의 특권이 있어요. 대가의 특권은 유머 감각입니다. 미술이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그 에피소드 처리하면서 슬쩍 웃겼다고 하는 거는 대가만이 갖고 있는 여유의 표현이죠.
이제 강의하면서 슬슬 웃겼다는 거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유머를 집어넣습니까? 지가 아는 거 떠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임무는 죽은 사람, 돌아가신 피장자가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했던 씩씩한 모습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리면서 요 끝에다가는 어저께 과음에서 사냥 가기 싫은 고구려 청년이 마지못해 따라오고 있는 장면을 여기다 싹 그렸는데 이 사냥할 의사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죽음의 공간 속에서 이런 유머를 쓸 수 있는가? 이때가 장수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도 무덤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고구려는 거기서 끝나요. 이 종교의 문제로서 해서 백제의 사리함, 사리함인데 백제의 사리함이 두 개가 연거푸 21세기에 발견돼 갖고 백제 공예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세키노다다시가 보존해줘서 콘크리트로 해서 있었는데 피레침까지인데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저게 박락하기 시작했어요. 장애물이 됐어. 저거를 헐고 다시 보수하는데 어디까지 하는가? 사리함 나올 때까지 한다.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입니다. 사리란 절대자의 분신이에요. 절대자의 분신을 넣는데 그 시대 최고 가는 기술과 최고 가는 공력과 최고 가는 재력이 들어간 거죠. 이 사리함은 중국의 법문사의 비밀에 나오는 거가 아마 가장 멋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도쇼다이지에 있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한중일 삼국의 사리함 전시회 같은 거 한번 하면은 그 공예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을 겁니다. 미륵사에서는 이 안에서 1층 탑신에 이렇게 호흡 속에서 나오고 이런 멋있는 금 사리함이 나왔어요. 2008년입니다. 근데 2007년에 왕응사라고 하는 절터에서 백마강에서 금운동 완세트가 나왔는데 이 속에서 이거 나오는데 여기는 백제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사리를 묻고 절을 세웠다라고 하는 576년이라는 연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죠. 아, 이런 거 향수병 만들어 놓으면 이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유적으로 익산 왕궁리 석탑에서 나온 사리함은 이것도 사리병과 사리함은 사리함 콘테스트에서 그랑프리카 후보로 당첨이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나온 금강경 금판은 이렇게 멋있어요. 금판에다가 금강경을 새겼는데 대칭으로 뒤에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글자 획까지 나. 그랬는데 백제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71년에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 4,000점의 유물이 딱 나온 거고 사리함이 연속 나온 건데 그거보다 93년에 부여에 있는 능살리 고분 옆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터가 나온 거예요. 이 절을 능을 지키는 능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발굴하다 보니까 뻘 속에서 금동 대학로가 뚜껑이 벗겨진 채 나와 있어요. 나온 과정을 보면은 이 절터 한쪽에 공방, 아뜰리에가 있는데 그 쌓아서 밑에다가 감춰두고 요 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요 다음에 찾으러 오겠다고 뒀는데 그 사람은 끝내 오지 않고 절은 불탔죠. 그러다 주차장 공사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백제금동 대학입니다. 이 향로의 명작이 많은 게 절을 지으면은 멋있는 집 짓고 나면 불상을 모시고 나면은 대중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로는 청자로 만들던 금동 공예로 하던 게 명작이 많아요. 여기에 용투름을 하면서 연꽃봉을 입에 물어서 위에 삼신산에 네 봉우리가 올라갔는데 5인의 악사가 있고 마지막에 봉황새가 여의주를 목에다 딱 끼고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세요. 여의주를 봉황이 입으로 문 게 아니라 부리로 목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게 저거 빠질까봐 큰 걱정이 돼. 그게 조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세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저걸 입으로 물고 있다고 하면 조각의 취지가 전혀 다른 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스님도 있고 악기도 불고 있고 하는데 이 문양이 지난번 2023년에 발굴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백제금동 대학로 3.0 전시회를 했는데 83개의 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향로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향을 피우면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뚜껑에 구멍이 10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향을 피우고 탁 닫으면 산봉우리 사이로 향이 피어나온 거야. 그래서 30주년 기념으로 향을 피워봤어요. 이게 백제금동 대학로입니다. 백제는 장인이 존중된 나라예요. 이 무령왕비가 찬 은팔찌는 다리가 만들었다고 공예가 이름이 쓰여 있어요. 선덕 여왕이 황룡사 구충탑 만드는데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아비지 초청해갖고 백제 사람이 지어주잖아요. 석가탑, 무영탑, 부여의 아사다리 가서 해주죠. 일본, 당시 외에는 기와집이 없었어요. 596년 아스카데라의 첫 번째 기와집이 나오는데 그게 백제의 와박사가 가서 지어줬어요. 기와 잘 만들면 와박사고 종 잘 만들면 주종박사고 경을 잘 읽으면 시경박사고 그렇습니다. 박사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조에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그리고 8글자를 더 얘기했어요.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백제의 미학이에요. 저것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을 적에 궁궐은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나라 안팎으로 권위를 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치스럽게 한다는 거 아니다. 워딩은 달라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이게 한국의 미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고 이거는 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미학이 있었어요. 내가 사실 손학규 대표하고의 개인적인 걸로 해서 여기 흔쾌히 강의에 왔지만은 또 하나의 목적은 나는 어디 가서 지금 뭐 강의 안 해도 되지만은 강의하는 이유의 하나는 강의한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하는데 나는 우리 문화유산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봐요. 이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는 안 믿는 놈도 붙잡아서 믿게 해야 되는데 다 믿겠다고 앉아있는데 근데 이게 전도가 잘 되려면 이 바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블은 이제 내가 스토리 오브 코리안 아트 하면 되는데 아직 멀었고 임팩트 있는 거 하나는 가슴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해도 내 강의에는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를 가슴에 놓고 살면은 평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잘 돼가지고 어떤 공예가가 팜플렛 나한테 보낸 거 보면 내 공예 이상은 화이불치로써 하고 뭐 장관서를 써요. 그런 거 하면은 우리 동네 김간의 김밥집은 거미불로 김밥과 화이불치 김밥이 2개가 있어요. 그 거미불은 4,500원이고 화이불치는 5,500원이야. 거기 뭐가 하나 또 들어갔나 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동네 미장원에 미카사라는 미장원 여자가 맨날 뭘 써놓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써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가 어디까지 갔는가는 이거가 말해주는 거야.
교수가 얘기해 줬어요? 아니, 얘기해 줬지. 그랬더니 그걸 가서 쓴 거야? 아니, 저 신문에다가 글 쓰고 했는데, 근데 흉측해. 저 집에 미용사가 23명이었는데 부원장이 20명을 데리고 독립해서 문 닫았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거미블루 화이불치라는 거는 개념이잖아요. 학문은 궁극적으로 개념으로 해서 그 사항에 줄거리를 세웁니다. 거미블루 화이불치라는 말을 알고 부여박물관을 간 사람하고 모르고 간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귀결되는 거는 뭔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 미술 얘기하는 거가 오래전부터 연구된 게 아니고 르네상스 이후도 고전 시대에 내려오는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 미술사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 고전 미술을 쓰면서 그리스 미술을 관통하고 있는 미학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다. 에델레 아인팔트 운투 시틸레 그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게 그리스의 미학은 저거로서 요약이 됩니다. 저 단어를 알고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을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 차이가 많은 겁니다. 김부식은 백제의 미를 다 경험적으로 종합을 하니까 거미블루 화이불치라고 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은 백제의 미술을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미학이 갖고 있는 힘. 이제 신라로 가야죠. 신라 가면은 시내에 왕릉이 그냥 퍼질러져 있어가지고 경주 신라의 역사적 향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문화재 청장 힘든 거 중에 저 왕릉에 잔디 깎는 거 진짜 기계가 올라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장비가 요즘에 로버트 청소기를 잔디 깎는 걸로 개발해서 걔가 이렇게 다니면서 해요. 그리고 아직 발굴은 안 했던 봉황대에 옛날에 이 앞에 에밀레종이 걸려 있었는데 이 봉황대가 지름이 85m입니다. 높이가 25m고 거기에 500년, 400년 된 느티나무 7그루가 딱 있어. 이 앞에서 공연하는 거는 참 경주가 역사의 도시로서의 큰 의미죠. 경주의 왕릉이 금관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당시 봉분이 남아있는 거에 일련 번호를 매긴 거가 155개입니다. 이 봉황대에서부터 지금 황리단길 지나서 황남대청, 천마청, 파루정, 해장국 골목 있는 데까지 여기 쪽샘 지구까지 다 해서 봉분 있는 게 155개 일련 번호를 매겼어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죠. 그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길을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크게 뚫었어요. 이게 그놈들이 길 뚫고 난 다음에 동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동쪽은 노동동, 서쪽은 노서동이라고 졌어요. 그렇게 무식한 놈의 동네 이름이 다 있어. 노동동, 노서동. 어쨌든 이 155개의 이 고분이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역사 상식을 내가 막 바꿔서 죄송한데, 근데 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삼국시대도 원삼국시대 프로토 개념이 있어야지 해결되잖아요. 삼국시대는 삼국과 가야하고 마지막 120년이죠.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 다운타운에 있는 신라 고분은 AD 350년부터 500년까지 150년 동안의 경주 김씨들의 묘역이었어요. 그 이전에 여기에 없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라가 박석김 3씨가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은 맞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박씨가 세우고 난 다음에 석씨하고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김씨가 왕이 돼보는 거가 11대 미추왕 때 처음으로 돼봅니다. 무려 300년 지나서. 아니 300년 동안 김씨가 한 번도 못했는데 무슨 박석김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7대 뇌물마리간 때 와가지고 김씨가 잡은 다음부터는 경숭환 때까지는 김씨 세습 왕조입니다. 박씨, 석씨 마지막에 3번 박씨가 하는데 그거는 그때는 왕 되면은 죽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시켜서 죄다 왕 되고 5년마다 죽은 사람이에요. 김씨 왕조였어요. 경주 김씨 왕조에 경주 김씨 계시죠? 신라는 경주 김씨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증명하는 게 이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뇌물마리간, 그때 마리간이라고 해서 왕은 지중마리간이 지중왕이라고 하면서부터 신라가 되는 거고 뇌물마리간 뇌물령이 이사금 차차홍 다 버려버리고 최고위라고 해서 마리간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은 눌지마리간이 장자 세습을 시킵니다. 부자 세습. 그게 고대 국가로 가는 거예요. 다음 왕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언제부터 신라 나라로서 기틀을 잡았냐? 그거는 뇌물마리간 35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에 500년, 502년에 지중마리간이 이제 호화왕릉 짓지 마라, 순장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라는 AD 502년 이후에 신라가 됩니다. 다 머릿속에 기억 다 하겠죠. 이제 원삼국 시대 지나가지고 AD 350년 돼가지고 김씨 왕조가 돼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921년에 금관이 나올 때의 자리가 여기 줄쳐놓은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 주막집이 있었는데 이 주막집이 여기에 증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했는데 그 공무원들 성실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일제 21년이니까 일제 강점기잖아요. 일본 순사가 자전거 타고 순시를 하는데 애들들이 이상한 구슬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다고 도에다가 경주 부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게 총독부에 연락이 돼가지고서 발견한 게 금관총입니다. 근데 총독부에서 전문가가 오기 전에 경주 고고학 동인의 아마추어들이 금관총을 3일 동안에 발굴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 기록도 제대로 다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금관이 나오는데 이런 금관이 나오는데 금관총이니까 금관만 나오지 않은데 만점이 나왔어요. 금 목걸이, 금 팔찌 12개, 금 허리띠, 금 신발, 금만 7.5kg이 나옵니다. 이게 세계의 대발견이었습니다. 구슬만 2만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이어서 금룡총하고 서봉총으로 금관 3개가 연달아 나와가지고 도록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도록을 그때 그라비아 인쇄로 해서 엄청 잘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뿌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 일본, 조선이라는 말 아니죠. 우리 일본은 이렇게 고고하게 발달됐다 하는 거를 세계에다 자랑한 거예요. 투탕카멘은 그로부터 2년 후예요. 참 그런 비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해방 후에 우리가 발견한 거는 금관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다. 1971년에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경주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해 6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제철에 화입식에 6월 달에 갔다가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 걸 보고 여기를 경주 역사 문화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보문단지의 특급 호텔 단지하고
불국사 복원 석굴암 가는 길 만들고 경주 박물관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황남대총 이게 쌍분인데 길이 120m, 폭 80m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근간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유물전시장을 짓는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경주 종합개발계획이에요. 그때 돈은 IBRD에서 차관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짓는 데 들어간 돈이 그 당시에 400억 원이었는데 70년도에 이 경주 종합개발개혁에는 1,500억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IBRD 차관 받으려고 해서 그 신청서를 내는데 김수근, 나상기 등 최고 가는 건축가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신청서를 내서 발리하고 경쟁했는데 이겼답니다. 그게 경주 종합개발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발굴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굴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발굴은 이게 발굴이거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발굴하는데 뭐 포클레인으로 해? 삽으로도 안 하고 호미로 하잖아. 여기에 신라 무덤은 관을 모시고 난 다음에 부장품 넣고 난 다음에는 자갈로 완전히 채워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 그래서 적성 목곽분이라고 그래요. 자갈을 세우는데 그냥 갖다 붓는 게 아니라 이 발을 쭉 대갖고 엮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해요. 아, 엄청난 대공사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파 그래 놓으니까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한심한 거예요. 돌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다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럭으로 7,800대 분이었어. 옮겨 놓는 거가. 그러니까 발굴 그거 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발굴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거는 임상 실험은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근간은 바닥에서 주운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래도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요 앞에 있는 155호분이라는 조그만 무덤을 조그맣지도 않아 50m니까 그걸 시험 발굴해서 거기서 임상 실험을 한 다음에 이걸로 수술하겠다 해서 그거를 1년에 걸쳐서 발굴했는데 거기서 근간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입니다. 그래서 이 천마총이 나오고 그리고 남분 북분에 이 황남대총이 나오는데 골치 아프게 나왔어요. 여자 무덤에선 금관이 나왔는데 남자 무덤은 금동관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왕관은 무조건 금관은 왕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왕관은 절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 금룡총은 8살 먹은 아이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금관이 있어. 서봉총은 여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금관이 지금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은 나올 때 출토할 때 보면은 시신 머리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관태가 있잖아요. 이 관태가 이마에 있지 않고 턱 밑에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염한 얼굴을 감싼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왕관이 아니면 무엇이었냐, 재관일 가능성이 있다 뭐 하는 그런 추측인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물이 총 38,000점입니다.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항아리가 1,500점이고 깨진 거가 붙이면 5,000점. 근데 구슬만 2만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황남 유물 58,000점 전시라고 그래서 2만 점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그 끊어진 구슬 신 거가 2만 점. 그랬다가 22대 지증마리간 이후 순장이 금지되고 그 아들 되는 법흥왕, 그 아들 되는 진흥왕 전부 다 경주 교회로 나가버립니다. 이제 다시는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증마리간 즉위사년 503년, 503년을 내가 2년이라고 그랬구나. 나이가 드니까 총기가 자꾸 흐려져서 1년이 틀리네. 국호를 신라라고 확정짓고 마리간은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신라라고 그랬느냐? 신은 덕업일신의 신이요 라는 망나사방의 라예요.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으로 망라한다. 그게 신라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동안에 신라의 뜻이 뭔지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덕업 일신 망나사방 이걸로 우리 국호를 뭐 사로국이라고도 하고 서라벌로 하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국호를 신라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종왕이 그렇게 하자. 신라에 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제 사람들이 참 뛰어나서 석탑을 이와 같이 경림사 탑에서 딱 멋있게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부여에 세컨하우스를 지어놓고 해마다 유홍준과 함께하는 부여답사를 봄, 가을로 2번씩 합니다. 정말 멋있는 탑을 만드는데 백제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석탑의 전통을 받아간 거가 가무사 탑입니다. 위대한 가무사, 가무사 탑이었죠. 이성기단의 3층 석탑으로 해서 찰주를 꽂아서 해서 여기 사람, 내 사진 속에 사람이 나오는 거는 유물의 스케일을 알라고 사람을 일부러 넣어서 찍은 겁니다. 참 장중하죠. 이것을 100년 동안 세련시킨 것이 석가탑입니다. 더할 것도 없이 덜할 것도 없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문화가 꽃피었다라고 책에 매년 꽃피었다고 전쟁 돼지게 터지고도 문화가 꽃폈다고 쓴 게 우리 역사책인데 그런 역사는 세계에 없고 문화가 꽃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경덕왕 때입니다. 8세기 3, 4분기. 그때 석굴암, 불국사, 석가탑, 바보탑, 에밀레종, 안압지 통일신라 문화의 꽃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유물이 증명하는 거예요. 석가탑이라는 전형을 창조할 때 바보탑이라고 하는 이형탑을 만들어요. 90%의 3층 석탑이 만들 때 10%의 이형탑이 나와요. 정여사 13층 석탑, 이거 화엄사 4사자 석탑. 그거는 별도로 특별하게 만든 건데 오히려 그게 캐릭터리스틱한 것이 됐죠. 어쨌든 전형이 창조됐어요. 불국사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는 거는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다워요. 미스반데로의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God is in the details.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 명작의 조건이에요. 불국사의 디테일 보면은 석축을 봅니다. 이 석축에 소맷돌, 대웅전 소맷돌은 소매 끝처럼 살짝 올라갔죠. 연화교를 뒀다는 건 이름이 연화교가 아니에요. 연꽃잎으로 다 새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석축이 자연석과 인공석의 결합인데 자연석 위에 인공석인 장대석 올라가는 게 전부 자연석을 따라서 팠잖아요. 끔찍스러운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불국사 석축은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이런 공력으로 확 갖다 끼니까 대충 끼겠지. 명작은 디테일이 아닙니다. 석굴암, 석굴암 이번에 1부, 2부, 3부작으로 쓰여 있어. 석굴암을 만드는 과정, 망가지는 과정, 석굴암의 교리와 미학에 대한 것 이렇게 3개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렵게 쓴 글인데 그때 문화유산 답사기 나오고 2번째 책이니까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쓰리라고 생각 안 하고 2번째 쓸 적에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관심 받을 적에 많은 정보를 준다 해서 어렵게 썼거든요. 이제 빨리 쓰고 가려고 그때 또 어렵게 썼다고 잘 썼대. 이거 참. 그래서 더 어렵게 썼어. 그다음 석굴암의 불상이 참 표준 석가모니상을 꼽으려면 이분이겠죠. 인도에 있는 거, 도낭에 있는 거, 중국에 있는 거 뭐 해도 이분하고 맞짱 떠서 이기는 낙양에 있는 용문 석굴 정도가 있을까.
없어요. 석굴사원. 이 석굴사원을 만드는 거가 불교의 사원은 기본적으로 석굴사원이었습니다. 아잔타 석굴, 알로라 석굴. 그게 도낭에 와가지고 막고굴, 키질석굴 하는 그 석굴이 만든 해서 용문석굴, 운강석굴까지 가는 거는 이게 더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했죠. 그리고 그 석굴은 사암이기 때문에 곡괭이로 파도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석굴을 갖고 싶은데 석굴을 화강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군이 팔공산에 자연석굴에다가 불상을 모셔가요. 근데 역시 그건 우리 형식이 아니야. 결국 우리 형식으로 온 거는 마애불로 가버립니다. 우린 석굴을 못 만드는 대신에 마애불로 해서 경전암산을 하다. 그러기 전에 인공 석굴을 만든 게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이 석굴암에는 40분의 불, 보살, 나한, 팔부중상이 있는데 그 도상 체계가 여러분은 본 일이 없겠지만은 요 감실이 10개의 유마거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희좌의 보살상이 참 아름다운 조각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껴서 그리스 조각하고 맞짱 떠봐요. 뭐가 질 것 같아요. 동양적인 그 선묘에 맞 들어가겠죠. 석굴암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비가 새는 곳을 수리해 준다고 완전히 해체를 했어요. 본전불만 남겨놓고 마지막 돔 위에 있는 연꽃 지붕 천장만 놔놓고 다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짜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들이 뭘 할 줄 알아. 못하니까 콘크리트로 돔을 만들고 거기다 갖다 시멘으로 붙인 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연 순환이 안 돼서 결로 현상이 있어가지고 석굴암이 수굴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것을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에어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끼워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 석굴암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석굴암의 이 비례는 뭐 그렇다 치고 배치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석굴암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 게 15분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석판을 각이지게 깎았는데 그걸 갖다 이니까 원이 된 거예요. 꽃 모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딱 갖다 붙이니까 원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 남천우 교수가 물리학과 남천우 교수가 이랬어요. 석굴 본당의 원호를 내접하는 육각형으로 나누어 한 변은 입구로 삼고 나머지를 15등분으로 나눈 것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 신라인들은 정 12면체에 대한 정현의 법칙, 즉 쌓인 구도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기하학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석굴암이 가능했다. 석굴암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유산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저런 것이 수치로서 과학으로 증명이 될 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이게 8세기 3, 4분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8세기 3, 4분기에 꽃이 폈던 거예요. 아무 때나 핀 건 아니었습니다.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신종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소를 했어요. 일본의 시라이세이치라는 사람이 범종 연구, 우리나라의 여명화 선생의 범종 한국종 연구가 있는데 신라종, 고려, 전기 종문 종소리가 이뻐서 기계공학에서 한국종이라는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한 이장무 박사가 에밀레 종을 기계공학적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한 변을 해서 정사각형을 그려면은 대각선은 루트 2가 되는데 루트 2를 벌떡 세우면은 여기에 가고 여기에서 루트 2를 세우면 이 위에 간대요. 그리고 연화당이 있는데 그 자리를 쳤을 때만 원하는 종소리 값을 갖는 됩니다.
마치 홈런 타자의 볼이 배트 고기 맞을 때만 홈런인 거예요.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계고 이게 19.2톤이고 그전에는 이게 몇 톤인지 몰랐어요. 이 밑은 28cm고 요 위는 11cm가 돼서 이거를 미적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 20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약 20톤 이렇게 써 있었는데 포항 좋죠. 그 바로 옆에 있잖아. 그 포스코 보고 한번 근수 달아보랬더니 탁 달고 19.2톤. 그래서 이제 19.2톤 알게 된 거야. 예. 문화유산 쪽의 장비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은 갖다 쓰면 돼요. 아까 신라 금관에 나온 신발 있잖아요. 그게 나올 적에 공주 수천에서 나온 금 신발이 발굴했는데 이렇게 핀셋으로 주순 게 아니고 거기에 신발이 있는 게 조금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뻐럭같이 되어 있는 거를 메주덩어리처럼 이렇게 떠요. 그 속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보존과학실에 와가지고 한 직원이 현미경으로 보면서 붓으로 닦고 6개월을 닦아야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 때 서울대병원장한테 거기 영상의학과에 가서 이거 한번 MRI 찍어봅시다. 그래갖고 시연대회를 했어요. 시연대회를 하니까 뻐륵 속에서 신발이 딱 보여요. 이거를 3D로 촬영해서 뒤집으니까 신발이 돌아가면서 다 나와. 그 영상의학 하듯이 이거 하니까 일주일 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장한테 그 MRI 게 얼마 합니까? 기계값은 얼마 하는데 의사값이 인건비가 좀 들죠. 아직 MRI 없어요. 우리 하여튼 19.2톤인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성덕대왕 신전에 비천상 조각이 있는 거에 1037자의 명문이 있는데 이 명문에 이 종을 만드는데 참여한 국무총리 장관 8명 이름과 함께 주종 기술자 4명 직함으로 주종 대박사, 주종 차박사 3사람 이름이 같이 써 있어요. 이게 통일신라 시대도 아티스트가 되던 크래프트가 되던 그렇게 존경을 했어요. 반려 시스템이 그때가 셀 것 같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지. 월드컵 경기장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지. 건축가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문화 창조를 해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 할 게 얼마나.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정신이에요. 여기 1037자의 내용에 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종을 만드는가?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이외의 것도 포함하나니 부처님께서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하여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을 달아 진리의 원음을 듣게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경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권위와 자비와 모든 것을 느끼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4번 실패해가지고 결국 해요. 에밀레 종이 또 이사할 적에 참 봉황대에 있는 데에서 지금 박물관으로 갈 적에 나의 문화유산 저기 일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목소리 한번 들어요.
연암곡이라고 하는 곳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광배가 깨져서 그 광배를 찾으러 가. 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학예관들이 갔어요. 가서 막 찾는데 한 연구원이 여기가 푸파였어서 여기다가 흙을 채워서 했더니 손에 부처님 얼굴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5m 되는 입상의 얼굴만 딱 있어요. 이거 경주 에이펙 기념으로 세운다고 그러대요. 이걸 세우려는 수가 없던 게 여기 길이 없었어요. 솔밭이고 헬기로도 안 되고. 근데 행사를 위해서 이거 세우는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죠. 뭐 신문에 다 보도됐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역시 우리가 선진국은 아니야. 그 다음 날 르몽드 신문은 일면 톱으로 났어요. 우리 신문은 저 8면이나 7면에 그 문화재의 소식으로 났지. 그리고 불란서 놈들이 못 당하겠는 게 제목이 그것은 5cm의 기적이었다. 5cm 차이로 코가 안 깨졌다. 그 제목을 달아놓는 거 봐. 배워야지. 아유 이제 발해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가? 아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